시골 마을 낡은 한옥에 홀로 사는 노인.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치매 걸린 불쌍한 할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가 바로 30년 전 대한민국 금융계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전설의 대부 정만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치매는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챕터 1 촌로의 삶. 2024년 10월 경기도 가평 외곽의 이름 없는 산골 마을. 해발 500m 높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버스도 하루 2번밖에 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72세 노인 정만수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허리가 굽은 채 느릿느릿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내죠. 이웃 할머니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에 3번씩 대답하기도 하고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댑니다. 저 양반, 작년부터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맞아요. 어제는 본인이 옛날에 큰 사업가였다나 뭐라나 불쌍해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눈빛이 가끔 아주 짧은 순간 번쩍이며 날카롭게 빛난다는 것을. 마치 날카로운 검이 순간적으로 칼집에서 빠져나왔다 들어가듯 그의 진짜 모습이 찰나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었죠. 정만수의 하루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텃밭에 나가 상추와 깻잎을 돌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봅니다. 저녁에는 낡은 라디오로 뉴스를 듣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완벽한 시골 촌로의 삶. 하지만 밤 11시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불을 끈 정만수의 집, 안방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 6개의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지고 눈빛도 예리하게 변합니다. 블룸버그 실시간 시장 현황,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경제신문.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춤추며 움직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에 흩어진 1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움직이고 국내 37개 상장사의 주가를 모니터링합니다. 화면 한쪽에는 암호화폐 차트가, 다른 쪽에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또 다른 곳에는 M&A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정만수는 새벽 2시까지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책장을 닫고 허리를 굽힌 채 잠자리에 듭니다. 낮에는 치매 걸린 촌로, 밤에는 대한민국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지난 8년간 정만수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부회장 김철준의 배신으로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한 사건을 겪은 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정만수는 철저히 계산된 삶을 살았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2017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은퇴자.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30개 그룹의 주요 지분을 익명으로 보유하고 정부 고위 관료 17명, 검찰 고위층 8명, 국회의원 23명과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진짜 대부였습니다. 오늘도 정만수는 마을 슈퍼에서 소주 한 병과 김치를 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만수 씨, 어제도 소주 사가셨잖아요. 정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주인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그놈들이 움직일 거야. 준비는 끝났어. 그가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다가오는 그림자. 2024년 10월 15일 오후 2시. 마을 입구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2대가 들어섭니다. 이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급 차량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빼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둘과 40대 중반의 여자 한 명,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안경 낀 남자였습니다. 정만수의 조카 정민석과 정유진 남매, 그리고 투자자문사 대표라고 소개하는 남자 한상철이었습니다. 민석은 삼촌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정만수가 느릿느릿 나와 대문을 엽니다. 누구시오? 삼촌, 저예요, 민석이요.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정만수는 멍하니 조카를 바라봅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삼촌, 우리 안에서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둘러앉은 네 사람. 한상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만수 어르신, 저는 프라임 자산관리 대표 한상철입니다. 어르신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자산. 내가 무슨 자산이 있다고? 유진이 끼어듭니다. 삼촌, 이 집도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하시던 사업도 있으시고. 사업. 나는 사업 같은 건 한 적 없는데.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삼촌,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다 삼촌 명의로 된 부동산이에요. 서울의 빌딩 2채, 강남의 오피스텔.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야. 한상철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복잡한 자산들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지금 정리하시는 게 싫어. 나가. 다 나가라고. 정만수가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한상철이 다시 말합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리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도와. 내 돈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고. 순간 민석의 표정이 굳습니다. 정만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흐려집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민석은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왜 삼촌 돈을?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세 사람은 결국 집을 나섭니다. 차에 타기 전 유진이 오빠에게 속삭입니다. 오빠, 저 영감 진짜 치매 맞는 거야? 아까 눈빛이. 맞아. 나도 느꼈어. 근데 작년 병원 진단서 봤잖아. 확실히 초기 치매래. 한상철이 끼어듭니다.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정신과 진단 한 번 더 받게 하고 한정치산 신청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자산 이전은?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당신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세 청년 박우석. 그는 3개월 전 서울에서 사업 실패와 빚 독촉을 피해 이 마을로 도망쳐 온 뒤 정만수 노인의 집 헛간을 빌려 묵고 있었습니다. 대가로 정만수의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우석은 방금 장면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아까 그 사람들 누구예요? 아, 만수 씨 조카들이래. 작년에도 한 번 왔었는데. 조카들이 왜 저렇게 자주 와요? 이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합니다. 글쎄, 만수 씨가 젊었을 때 사업 좀 했었나 봐. 재산이 좀 있나 보더라고. 근데 요즘 치매도 오시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챙기려고 오는 거겠지. 챙기려고요? 빼앗으려고 오는 거 아니고요? 어휴,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봐. 가족이잖아.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도 가족 때문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저 조카들의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우석은 정만수에게 저녁을 가져다 줍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들. 무슨 사람들? 할아버지, 조카분들이요. 정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조카. 나 조카 없는데. 아까 왔었잖아요. 자산 어쩌고 하면서. 아,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해. 우석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이상한 위화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보통 때는 멍해 보이지만 가끔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이었거든요.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11시, 우석은 헛간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본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합니다. 6개의 모니터 앞에 곧게 펴진 자세로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정만수. 그의 눈빛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이게? 대체? 우석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카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챕터 3. 위기의 밤. 2024년 10월 22일 새벽 3시. 우석은 헛간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마을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자주 출몰했고 낯선 사람들이 정만수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우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때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끈 채로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SUV 한 대. 우석은 헛간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데. 우석은 망설이지 않고 헛간을 빠져나와 본체로 달려갔습니다. 정만수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야? 우석이. 문이 열리고 정만수가 나옵니다.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우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은 밤마다 깨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수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빨리 피해야 해요. 알았어. 뒷산 쪽으로 가자. 정만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서재로 가서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나가자.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때 앞쪽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방 다 뒤져. 서류랑 컴퓨터 다 찾아. 우석과 정만수는 숨죽이며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만수는 굽은 허리가 거짓말처럼 곧게 펴지고 걸음걸이도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조용히. 두 사람은 산 중턱의 작은 폐가에 숨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폐가된 농막으로 마을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었죠. 폐가 안에서 숨을 고르는 두 사람. 정만수는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나야. 상황 발생했어. 예상대로 움직였네. 그래. 증거는 확보됐어. B플랜 진행해. 알았어. 전화를 끄는 정만수는 우석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치매 환자의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우석아, 놀랐지?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정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엽니다. 내 본명은 정만수가 맞아.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불렀지. 30년 전 명동과 여의도에서는 나를 대부라고 불렀어. 대부요? 그래. 나는 한국 금융계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어. 13개 은행, 27개 증권사, 41개 대기업의 주요 지분을 보유했었지. 정부 고위 관료들도, 재벌 총수들도 내 전화 한 통이면 떨었어.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8년 전 일이야. 내 가장 가까운 동료가 나를 배신했어. 김철준이라는 친구였지. 우리는 40년 지기였어. 하지만 그 친구는 더 큰 욕심을 부렸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지. 재벌들과 손잡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말이야. 그래서요? 나는 선택했어.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러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을 거야. 직원들, 협력업체, 투자자들. 그래서 나는 죽기로 했어. 아니, 죽은 척하기로 했지.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어.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고 시골로 내려왔지.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거야.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익명으로 기업 지분들을 사들이고 정보망을 재구축했어. 그럼 지금도? 그래. 나는 여전히 이 나라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야. 37개 상장사의 숨은 대주주고 14개국에 흩어진 자산 규모는 정확히는 8조 4천억 원 정도 되지. 우석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조 4천억? 놀랍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김철준도, 재벌들도, 정부도 다들 정만수는 늙어서 치매 걸린 줄로만 알았지. 그게 내 최고의 무기였어. 그럼 아까 그 사람들은? 정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조카들이야. 정민석과 정유진.
내 친형의 자식들이지. 하지만 그 녀석들은 8년 전부터 내 자산을 노리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지.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 조카들 뒤에 더 큰 세력이 붙었더라고. 한상철이라는 투자자문사 대표. 그 사람 아니야. 뒤에 진짜 배우가 있어. 누군데요? 정만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김철준. 내 오랜 친구이자 나를 배신한 그 남자야. 그 친구가 조카들을 이용해서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야. 한정치산 신청해서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고 내 모든 자산을 빼앗으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만수는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저들이 선을 완전히 넘을 때까지. 오늘 밤처럼 불법적인 짓을 할 때까지. 그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지.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우서가. 정만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냅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조카들의 횡령 내역, 김철준과의 결탁 증거,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해줘. 이 사람은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야. 우석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폐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쪽이야. 발자국이 이쪽으로. 정만수와 우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나는 여기 남을게. 할아버지. 괜찮아. 나한텐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자네는 살아남아야 해. 내 증인이 되어줘야 하니까. 우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폐가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옷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정만수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여긴 왜? 시끄러. 이 영감, 순순히 따라와. 사내들은 정만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차에 강제로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철준.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정만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40년 우정이 무너지던 순간, 그리고 그날 그가 한 맹세.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차가 멈춘 곳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섬유공장으로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죠. 사내들은 정만수를 공장 안쪽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의자에 묶인 정만수.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50대 중반의 사내, 한상철이었습니다. 정만수 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한상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왜? 연기 그만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여전히 엄청난 자산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정만수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상철이 냉소를 띠며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만수가 밤마다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감시했어요. 초소형 카메라로요. 밤마다 6개 모니터 앞에서 주식 거래하고 해외 계좌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승인하는 모습 다 찍혀 있어요. 정만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상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스위스 UBS 은행 계좌, K맨제도 오프쇼어 법인 14개, 싱가포르 투자회사 지분 명세서. 당신이 숨겨둔 자산 목록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8조는 넘더군요. 그걸 어떻게? 김철준 회장님이 알려주셨죠? 당신의 오랜 친구잖아요? 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철준이가. 네. 김 회장님은 8년 전부터 당신을 추적해왔어요. 당신이 죽은 척하고 숨었지만 가금 흐름은 숨길 수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상철은 서류 뭉치를 정만수 앞에 던집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입니다. 당신의 조카들에게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전 의료의향서. 만약 당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모든 의료적 결정을 조카들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서명해야 하지?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알죠? 우리에겐 당신이 밤마다 불법 거래를 하는 증거가 있어요.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8조 자산 중 절반은 세금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고요. 정만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상철이 계속합니다. 선택하세요. 순순히 서명하고 편하게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신지 아니면 감옥에서 썩든지. 어차피 당신은 늙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거야. 한상철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 자네들이 불법 침입하고 나를 납치하고 협박하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지. 정만수는 묶인 손을 들어 보입니다. 그의 손목에는 작은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그것의 녹음 기능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 대화 다 녹음되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그리고 확성기 소리. 경찰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라. 한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정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우석이한테 전화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정우진 변호사만이 아니야. 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준혁 반장. 내 20년 지기 친구지. 우석이가 USB를 전달하는 순간 박 반장이 움직이기로 되어 있었어. 이 영감탱이가... 한상철이 정만수를 때리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한상철과 사내들은 바닥에 엎드려 체포되었습니다. 정만수를 묶은 밧줄이 풀리고 한 형사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정만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박 형사.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밖으로 나온 정만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차들 사이에서 우석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사하세요? 그래, 자네 덕분이야. 우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만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늦으면 어쩌나. 괜찮아.
자네는 완벽하게 해냈어. 박준혁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형사였습니다.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불법 침입 감금 협박, 폭행 미수. 한상철과 공범들 전부 현행범 체포했고요. 이제 배우를 잡아야죠. 김철준 말인가?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한상철을 시킨 정황만 있을 뿐이죠.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냐. 철준이는 더 큰 실수를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회장님, 박 반장, 자네는 나를 20년 넘게 봐왔잖나. 내가 언제 성급하게 움직였나? 박준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 정만수와 우석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것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서재의 비밀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니터들도 무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만수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조카들이 움직일 차례야. 한상철이 체포되면 놀란 조카들이 더 급하게 움직일 거야. 그리고 그때 김철준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 잡는 거군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정만수는 우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도와줘. 이 싸움을 함께 끝내자. 자네는 이미 내 편이 되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자네에게 줄 게 있어.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무사하시면. 우석아, 자네는 순수해. 나를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런 사람을 나는 평생 찾아왔어. 이제 찾았고. 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철준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8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을 보자. 챕터 사숨겨진 과거. 2024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35층짜리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정만수와 우석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6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움직이시는 겁니까?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을 기다렸네. 이제 때가 됐어. 정우진은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지만 안에 담긴 내용물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우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가 경험한 일들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한 시골 노인이라고 믿었던 정만수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전설적인 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노인이 8년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진실. 정우진이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석 씨, 당신은 정만수 회장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봄. 당시 35세였던 정만수는 작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MBA를 마친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금융공학 이론을 한국에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직관, 그리고 무엇보다 냉철한 판단력이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두가 흥분에 들떠 있을 때 정만수는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보유 자산의 70%를 현금화하고 해외 달러 자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파산했을 때 정만수는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강남의 빌딩 5채, 여의도 오피스텔 3개, 그리고 부실해진 중소증권사 2곳을 인수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만수는 이미 서울 금융가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도약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일어났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정만수는 다시 한번 역발상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떠날 때 그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 숨겨두었던 달러, 자금 8천만 불을 모두 원화로 바꿔 부실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폭락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졌고 현대자동차는 5,000원대였습니다. 정만수는 체계적으로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직접 드러나지 않고 1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 매입했죠. 2000년대 초반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정만수의 자산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7년 8천만 불이었던 투자금은 2005년에는 30억 불, 약 3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0배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때로는 적대적 M&A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명동의 대부였습니다. 금융가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2010년 정만수는 자신의 투자회사 태산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공식 자산 규모는 5조 원.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자산까지 합치면 8조를 넘었습니다. 그는 27개 상장사의 대주주였고 13개 은행과 증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김철준,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김철준은 정만수와 달리 정치권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주었고 그 대가로 각종 정보와 특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정만수의 금융 감각과 김철준의 정치적 인맥. 함께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재벌 총수들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와 투자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와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이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치권과 더 깊이 결탁해서 규제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불법 로비, 정치자금 제공, 심지어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입니다. 정만수는 김철준을 말렸습니다. 철준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김철준은 오히려 정만수를 비난했습니다. 만수야, 넌 너무 순진해.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깨끗하게 하려면 결국 다 빼앗기는 거야.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주는 정만수 몰래 태산캐피탈의 자금 1조 2천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만수가 보유한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 M&A였습니다. 40년 친구가 정만수를 배신하고 그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것입니다. 정만수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면 대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정면 대결을 하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만수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법적 수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고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맞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만수 자신도 김철준과의 과거 거래들이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2016년 11월 그는 정격적으로 태산캐피탈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와 고령이었습니다. 64세,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고 정만수는 표면적으로 3조 원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만수는 매각 대금의 절반을 14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고 핵심 자산들의 지분은 익명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 정만수는 초기 치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작된 진단서였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30년 지기 친구 이재영 교수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금융계 거물 정만수, 치매로 은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사람들은 한때 금융계를 주름잡던 거물의 쓸쓸한 말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만수는 가평 외곽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치매 노인 연기를 했고 밤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면에 서지 않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7개 상장사의 숨은 대주주가 되었고 스위스와 케이맨제도, 싱가포르에 흩어진 계좌들을 통해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8년 동안 3조에서 8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김철준이 실수할 날을.
자신의 조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선을 넘을 날을. 우석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던 정만수 할아버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아, 이제 알겠나? 내가 왜 8년을 기다렸는지.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김철준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 조카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돕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만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우석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챕터 5 음모의 실체 2024년 10월 24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하 3층 깊숙이 자리 잡은 프라이빗 클럽 오딘. 이곳은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은밀한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입장하려면 최소 순자산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했고 기존 회원 3명의 추천이 필요했습니다. 연회비만 5억 원. 대한민국 상위 0.001%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었죠. 이날 밤 오딘의 VIP룸에는 5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은 김철준, 68세, 현재 태영그룹 회장이자 금융계의 실세였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4명의 거물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성호. 국내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한빛캐피탈 대표. 운용 자산 규모 12조 원. 그는 2010년대 초반 부실 기업들을 인수해 구조 조정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최진혁.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륙건설 부회장. 정치권과의 깊은 유착으로 악명 높았고 각종 국책사업 수주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그의 지위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상민.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 재벌들의 변호를 전담하며 수많은 불법을 합법의 테두리로 포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전현직 검사와 판사들과의 네트워크가 방대했습니다. 네 번째, 이광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으로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의 사회이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주고 퇴임 후 그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5명,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비밀 조직이 숨어 있었습니다. 코드명 서클. 2012년 김철준이 주도해서 만든 이 조직은 대한민국 금융과 부동산, 건설, 법조계를 장악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을 조작하고 정치권에 로비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서클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최소 15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회계 부정, 불법 합병, 정치자금 세탁. 그들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만수.
김철준이 시가 30만 원짜리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상철이 체포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알았죠? 정만수가 미리 손을 썼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진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다는 겁니까? 치매가 연기였단 말입니까? 김철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시골에 숨어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상민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한상철이 체포되면서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상철도 훈련된 사람이니 함부로 입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이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만수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8년 동안 준비해 왔다면. 김철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김철준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였고 더 무서운 협상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8년 동안 증거를 수집해 왔다면 서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제안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꼬리가 잡힙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방법? 정만수의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에게도 약점은 있을 겁니다. 김철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만수를 4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의 성격도 습관도 약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을 이용합니다. 조카들이요? 정민석과 정유진. 그 남매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돈에 눈이 먼 놈들이죠. 그들을 통해 정만수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만들면 그의 모든 재산은 조카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카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법원 쪽 인맥을 동원하죠. 담당 판사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상민도 거들었습니다. 정신감정 쪽도 제가 손을 쓰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이 제 로스쿨 후배입니다. 진단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겁니다. 이광수가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정만수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겠습니다. 불법 자금이 발견되면 자금 세탁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빠르게 짜여졌습니다. 서클의 조직력은 가공할 만했습니다. 사법부, 의료계, 금융당국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VIP룸 천장에 숨겨진 초소형 도청장치. 그것은 3개월 전 정만수의 지시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오딘 클럽의 소유주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계 사업가였지만 실제 자금을 댄 사람은 정만수였습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이 클럽이 김철준의 비밀 회합 장소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정우진 변호사 사무실. 정만수와 우석 그리고 박준혁 반장은 실시간으로 오딘 클럽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었고 동시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반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법부 매수, 의료계 조작, 금융당국 유착, 전부 형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왜 그렇습니까? 증거는 충분한데요. 정만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잡으면 김철준과 그 4명만 잡히는 거야. 하지만 서클은 그들만이 아니야. 더 깊은 곳에 더 큰 물고기들이 있어. 정치권의 거물들, 재벌 총수들, 언론 재벌들. 그들까지 다 끌어내려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말로만 계획하는 건 증거로 약해. 하지만 직접 판사를 매수하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내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하는 순간, 그때가 진짜야. 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말로 할아버님을 한정치산자로 만들면 그래서 우리도 움직여야지. 정만수는 정우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변호사, 준비됐나?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의 8년치 의료 기록,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매일의 금융거래 기록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정교한 거래를 할 수는 없죠. 좋아. 그리고 스위스 쪽은? UBS 은행에서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장님이 지난 8년간 수백 건의 복잡한 금융거래를 직접 승인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서명 분석 결과도 첨부되어 있고요. 정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김철준이 직접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김철준이 직접 나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조카들과 한상철을 앞세웠어.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철준이는 참지 못해. 직접 나서서 처리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때가 40년 묵은 악연을 끝낼 때야. 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8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민석. 정만수는 모두를 바라보고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떨리는 노인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 민석이에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셔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병원? 나는 괜찮은데. 삼촌,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끄는 정만수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내일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간답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우석이가 가야 해. 저요? 그래. 자네는 내 보호자야. 헛간에 산 지 3개월.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자 자격이 돼. 조카들이 나를 한정치산자로 만들려고 하면 자네가 나서서 막아야 해. 우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불빛 아래에는 부패와 탐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철준아, 넌 변했어. 아니, 원래 이랬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40년 우정이 무너진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되찾을 차례야. 정의를. 밤은 깊어갔고 서울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반격의 시작. 2024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7층 정신건강의학과.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석에는 정만수와 우석, 그리고 정민석과 정유진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석은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정유진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정만수가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 윤성민 교수는 이미 한상민 변호사를 통해 포섭된 상태였고, 진단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정만수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완벽한 치매 환자의 연기였습니다. 우석은 정만수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자금을 가진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정만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정만수가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정민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삼촌,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아니요, 제가 들어갑니다. 우석이 가로막았습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우리가 가족인데. 저는 정만수 어르신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3개월 전부터 통과하며 돌봐드리고 있고 어르신께서 직접 보호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우석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2주 전 공증받은 보호자 지정서였습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삼촌, 이게 정말입니까? 정만수는 멍하니 우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이가 착한 애야. 날 잘 돌봐줘. 정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저 서류 위조 아니야. 삼촌이 치매인데 어떻게 공증을 받아? 공증인 앞에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는 정우진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공증 당시 정만수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공증인은 그의 의사 능력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석과 정유진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우석은 정만수를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 50대 중반의 윤성민 교수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만수와 우석이 앉았습니다. 윤성민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절이 뭔가요? 계절... 여름... 아니, 겨울... 대통령 이름이 뭔가요? 정만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엉뚱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성민 교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인지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숫자 거꾸로 세기, 간단한 계산, 도형 그리기. 정만수는 모든 테스트에서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30분간의 진료가 끝나고 윤성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복도로 나온 우석에게 윤성민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중증 치매로 판단됩니다. MMSE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왔어요.
정상이 24점 이상인 걸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보호자를 선임하시고 재산 관리도 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민 교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진단서를 발급하면 정민석 남매가 법원에 한정치산 신청을 할 것이고 정만수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속된 5억 원을 받게 되겠죠. 진단서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석과 정만수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정민석과 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증 치매래요.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정민석과 정유진의 얼굴에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애써 슬픈 척했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삼촌. 이를 어쩌나.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진료실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1시간 후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회의실에는 15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굽은 허리도 떨리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게 펴진 자세로 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금융계를 장악한 거대 범죄 조직 서클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금융범죄합동수사단장 김태윤 부장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정만수는 고개를 돌려 정우진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우진은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오딘 클럽 VIP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중과 4명의 거물들이 앉아 대화하는 장면.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정만수의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판사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겁니다.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정만수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겠습니다. 검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자백이었습니다. 정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녹음된 것입니다. 김철준 태영그룹 회장, 박성호 한빛캐피탈 대표, 최진혁 대륙건설 부회장, 한상민 태평양 로펌 대표, 이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 5명은 지난 12년간 서클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최소 15조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습니다. 정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서클의 불법 거래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의 기록입니다. 부동산 내부자 거래 37건, 주가 조작 21건, 불법 합병 8건, 회계 부정 14건, 정치자금 세탁 52건. 모든 거래의 자금 흐름과 관련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김태윤 부장검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금융사 최대의 범죄입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클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
재벌 총수들, 언론 재벌들, 이들의 이름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정우진이 USB 하나를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8년치 녹취록, 계좌 추적 자료, 부동산 거래 명세서, 정치자금 수수 내역, 그리고 관련자 127명의 명단과 역할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김태윤 부장검사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이 증거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말로만 계획하는 것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아침 서울대병원 정신과 윤성민 교수는 저를 중증 치매 환자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윤성민 교수가 정만수를 진단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진료실에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윤성민 교수는 제가 정상임을 알면서도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상민 변호사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그 돈은 어젯밤 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선입금되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한상민의 지갑에서 윤성민의 지갑으로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만수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힘있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8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서클을 무너뜨리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되찾는 이 순간을. 김태윤 부장검사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증인 보호가 필요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도망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철주는 제가 여기 온 걸 아직 모릅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시골에 숨어서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일주일 후 법원에서 한정치산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제가 법정에 나타나면 김철주는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철준을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그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를 납치하든 제거하려 하든 그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박준혁 반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24시간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특공대 출신 8명으로 팀을 꾸리겠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김철주는 자신의 회장실에서 정민석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삼촌이 중증 치매 판정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진단서 나옵니다. 좋아. 그럼 즉시 법원에 한정치산 신청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삼촌 옆에 박우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걔가 법적 보호자래요.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김철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증? 치매 환자가 공증을? 네.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당장 그 공증 서류 확인해. 뭔가 수상해. 전화를 끄는 김철준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만수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조용히 숨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아직도 정신이 멀쩡한 건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가평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김철준이 정말로 움직이면 움직일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게 그 친구의 마지막이 될 거야. 40년 친구인데 슬프지 않으세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슬프지? 정말 슬퍼. 하지만 우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정이야. 철준이는 선을 넘었어. 그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는데. 그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우석아.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챕터 7 권선징악 2024년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3층 대법정.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정만수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 청구 사건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처럼 보였지만 법조계와 금융계는 이 사건의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검찰의 전격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윤성민 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상철은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상민 변호사가 긴급 체포되면서 서울 법조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법정 왼쪽에는 청구인 측 정민석과 정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는 한상민이 체포되면서 급히 구한 이성급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오른쪽에는 피청구인 측 정만수와 그의 보호자 우석, 그리고 정우진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게 펴진 자세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는 김철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정만수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40년 친구의 기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 입장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의 엄숙한 인상을 가진 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판사였습니다. 최진혁이 법원 쪽 인맥을 동원해 담당 판사를 바꾸려 했지만 이종석 판사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정만수는 현재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합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과의 2023년 초기 치매 진단서, 그리고 일주일 전 정신과의 중증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까?
정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정민석과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의 김철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정만수는 현재 완전한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첫째, 윤성민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그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가 받은 5억 원은 한상민 변호사로부터 나왔으며 그 돈의 출처는 김철준 회장입니다. 정우진은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김철준에게서 한상민에게로, 한상민에게서 윤성민에게로 흘러간 자금의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철준은 얼굴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정만수 회장은 지난 8년간 고도로 복잡한 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정만수의 금융거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의 주식거래, 부동산 거래, 해외 투자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정교했고 수익률은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UBS 은행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정만수 회장은 지난 8년간 847건의 금융 거래를 직접 승인했으며 모든 거래는 본인의 서명과 생체 인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셋째, 정만수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대검찰청 금융범죄합동수사단에서 총 12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명료한 의식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했으며 복잡한 금융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은 검찰 조사 영상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정만수는 검사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치매는 증상에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아닙니다. 정만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8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무슨 소리를?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청구인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만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016년 저는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40년 친구였던 김철준 회장이 제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정면 대결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그는 방청석의 김철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서를 받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멍한 노인 행세를 했고 밤에는 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김철준과 그가 만든 범죄 조직 서클이 선을 넘을 때까지. 정만수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조카들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클과 손을 잡고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불법 감금, 협박, 뇌물 공여, 진단서 위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우진이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파일을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8년간 수집된 방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이 사건과 무관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한정치산 청구 자체가 거대한 범죄의 일부입니다. 청구인 정민석과 정유진은 김철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피청구인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목적은 피청구인의 8조 원 상당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오딘 클럽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철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들을 이용합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만들면 그의 모든 재산은 조카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카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급히 메모했습니다. 재판장이 연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수. 김철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준,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법방해,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던 거물이 법정에서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님, 한 말씀만. 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준은 끌려가면서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철준이. 하지만 이건 자네가 선택한 길이야. 김철준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되었으며 피청구인 정만수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정치산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정민석과 정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우진이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정민석과 정유진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기, 횡령, 존속협박, 범죄단체 가입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 안에는 정만수와 우석, 정우진만 남았습니다. 정만수는 방청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40년 우정도 끝났습니다. 우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슬프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이 서클 전체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최진혁, 이광수 모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배후의 정치인들과 재벌들도 조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할 일을 다 했네. 정만수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만수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정 회장님, 8년간 치매 연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김철준 회장과의 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정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운 시골집, 멍한 척하던 낮들, 모니터 앞에서 보낸 밤들, 그리고 오늘 이 승리. 할아버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우석의 질문에 정만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 우석아, 긴 싸움이 끝났어. 차는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정만수는 이제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8 새로운 계승자 2025년 4월 15일 봄 가평 산골 마을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난 5개월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든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호는 12년, 최진혁은 10년, 이광수는 8년. 서클의 5 핵심 인물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 7명, 재벌 총수 3명, 금융기관 임원 12명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 금융사 최대의 부패 척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만수는 일약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시상식과 포상도 사양했습니다. 그는 다시 가평 마을로 돌아가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은퇴였습니다. 정만수의 집 마당에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정만수와 우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석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만수는 그를 태산캐피탈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정만수의 가르침 아래 우석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청년은 이제 금융계에 떠오르는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만수가 우석을 다시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석아, 차 한잔할까? 네, 할아버님. 우석이 따라준 녹차를 한 모금 마신 정만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본 게 작년 7월이었지. 폭우 쏟아지던 밤, 마을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자네를 데려왔어.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할아버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정만수는 손을 들어 우석의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한 거야. 조카들이 침입하던 그날 밤, 자네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리고 서클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었겠지.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는 특별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 목숨을 걸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 정만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 열어봐. 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식양도 계약서, 태산캐피탈 지분 60%, 양도인 정만수, 양수인 박우석. 이건... 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태산인베스트먼트 지분 55%, 한강개발 지분 48%, 동방물산 지분 35%, 총 37개 기업의 지분 양도
계약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너무 큰. 마지막 장을 봐. 우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정만수는 본인의 모든 재산과 사업을 박우석에게 상속한다. 그는 내 친자식보다 더 나은 계승자이며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후계자다.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이럴 자격이.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석아, 내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지키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게 진짜 부야. 정만수는 우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확신해. 자네가 이 재산을 악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쓸 거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고 실력도.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어. 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내 옆에서 배워.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인맥을 자네에게 물려줄 거야. 그리고 3년 후 자네가 준비됐을 때 완전히 독립하는 거지. 3년. 그래. 3년이면 충분해. 자네는 영리하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 나보다 훨씬 나은 리더가 될 거야. 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만수를 끌어안았습니다. 73세 노인과 29세 청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8년 3월. 정확히 3년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최상층 태산캐피탈 회장실에서는 대규모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2세가 된 박우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실패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새로운 리더였습니다. 오늘 저는 태산캐피탈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태산캐피탈은 앞으로 사회적 가치 투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 펀드 1조 원 조성, 소외계층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친환경 기업 투자 확대. 정만수 회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만수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평에 계십니다.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매주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지켜라. 그것이 진짜 부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우석은 차를 몰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주말 방문이었습니다. 가평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정만수의 집에 도착한 우석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님. 오, 우석이 왔구나. 정만수는 이제 진짜로 늙었습니다. 76세. 허리는 조금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잘했더라. 뉴스로 봤어. 할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나보다 나은 리더야. 자랑스럽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만수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아,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나? 어떻게 있겠습니까? 폭우 쏟아지던 그날, 그날 나는 생각했어. 이 청년이 혹시 내가 찾던 사람일까? 그리고 맞았어. 자네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계승자였어. 정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아나? 서클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발조를 모은 것도 아니야. 바로 자네를 만난 거야. 그리고 자네에게 이 모든 걸 물려준 거지. 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할아버님의 뜻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올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만수와 우석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다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우석아. 네, 할아버님. 행복하게 살아.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게 행복이야.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그게 진짜 부자야. 명심하겠습니다. 정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40년 친구를 잃은 슬픔도, 조카들의 배신도, 8년간의 고독도 이제는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우석을 만났고 그에게 올바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석은 일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정만수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35년 봄. 박우석은 이제 3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태산캐피탈은 단순한 투자회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7년간 우석이 이룬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523개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그중 87개가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외계층 금융교육은 전국 12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누적 참여자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는 17개 소도시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석은 정만수가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석은 다시 가평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살 된 딸 지연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집이야? 응, 그래. 정만수는 3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9세였습니다.
그는 잠든 채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석은 딸의 손을 잡고 정만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1949년부터 2032년까지 진정한 분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우석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위대한 분이셨어. 돈을 많이 버신 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쓰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야. 나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빠가 너한테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걸 다 가르쳐 줄게. 뭘 가르쳐 줄 건데? 우석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 정의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지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부자? 응.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우석은 딸을 데리고 정만수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정만수 기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을 배우러 매년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정만수의 마지막 육성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 제가 믿었던 가치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 숨 쉴 테니까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권력과 탐욕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사랑과 정의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마지막 8년을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석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평 마을에는 다시 봄이 왔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할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할아버님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석아, 내가 자랑스럽다. 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이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다. 정만수, 1949년부터 2032년까지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영원히 살아 숨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